법정 문이 열리자마자 사람들 눈은 판사가 아니라 먼저 마주보고 앉은 두 엄마를 찾습니다. 딸간을 지키려고 끌려온 엄마 정순이 딸간에 10억 가격표 붙여놓고도 명예훼손 당했다며 고소한 이사장 고성이 누가 누구를 망가뜨렸는지가 아니라 누가 어디까지 거짓말할 수 있는지 싸우는 자리입니다. 사람 하나의 간이 얼마에 팔리는지 직접 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세상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순이는 그 질문을 며칠째 마음속에서 굴리고 있었습니다. 딸 앞에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어줬는데요. 은호가 잠든 새벽이 되면 혼자 가게 불만 켜놓고 그 돈가방을 떠올리면서 이를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날 강호가 털어놓은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강호는 울컥한 얼굴로 털어놓았었죠. 그때 성희가 봉투를 내밀면서 했던 말. 딱 한 줄이었습니다. 그동안 키워준 값이라 생각해요. 강호는 그걸 듣고도 결국 봉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게 지독하게 부끄럽고 그래서 더 숨기고 싶었는데요. 순이는 그 사실을 알게 된 순간 이상하게 아들이 미워지기보다는 세상이 미워졌습니다. 키워준 값, 딸 간값, 그리고 양육모 인생값. 그 단어들이 전부 한 봉투 안에 뒤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순이는 돈가방을 머리 위로 쏟아부었습니다. 성희 앞에서 그 사람의 머리 위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손이 덜덜 떨렸는데요. 이대로 끝나면 안 되겠다는 생각만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은호는 몰랐습니다. 강호강옥을 받았다는 사실도 엄마가 그 돈을 다시 들고 가서 쏟아버렸다는 일도 아직은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은호 머릿속에는 우진 얼굴만 가득했습니다. 오두막에서 발견했을 때 나무에 기대 앉아 숨이 붙어 있는지조차 알 수 없었던 그 얼굴. 놀랍게도 그 얼굴이 오래전부터 옆에 있던 친구 얼굴과 똑같이 겹쳐 보였던 그 순간. 쌍둥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머릿속이 하얘지면서도 어딘가 이상하게 맞아떨어지는 느낌이 났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은호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우진은 중환자실 안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고요. 성희는 병원 다른 층에서 따로 보호자 면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누구는 간 이식 얘기를 하고 있었고 누구는 보호자 동의 여부를 물어보고 있었는데요. 은호는 그 모든 말을 귀로는 듣고 있으면서도 머리로는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죽일 사람 얼굴은 알아야지. 성희가 회사로 찾아와서 했던 말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 말 뒤에 내밀었던 사진. 그 사진을 찢어버리려다 그 안에서 우진 얼굴을 확인하고 경악했던 순간.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아니면 살릴 수 없다는 거잖아. 머릿속에서 이상한 문장이 떠올랐다가 사라졌습니다. 은호는 스스로를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살리는 것도 죽이는 것도 다 나 때문이래. 그 말이 너무 잔인하게 느껴져서 스스로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병원에 들르지 않았습니다. 일부러 안 간 게 맞았습니다. 대신 집 근처 시장을 한 바퀴 돌면서 몇몇에게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단골 아주머니들에게는 평소보다 더 싼 가격으로 반찬을 챙겨주면서 조금씩 상황을 설명했는데요. 처음에는 다들 어머 세상에 드라마도 이런 드라마가 없어라며 혀를 찼습니다. 그러다 한 명이 툭 내뱉었습니다. 언니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네. 그 재단이 뭐 그렇게 대단한 곳이라고. 그 말이 불을 붙였습니다. 순이는 그날 밤 가게 안쪽에서 종이와 매직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글씨가 예쁘게 써지지는 않았지만 문장은 또렷했습니다. 딸 버리고 딸간 훔치러 온 엄마를 고발합니다. 가온재단 이사장 내 딸간 도둑질하려 한 사람입니다. 순이는 매직을 내려놓으면서 혼잣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덜 저질이었으면 우리 은호가 속았겠지. 그래서 더는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순이는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리 얘기해둔 사람들과 가온재단 앞으로 향했습니다. 가온재단 건물 앞에는 유리벽이 번쩍거리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후원자 행사, 봉사활동 홍보 포스터가 붙어있던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다른 것들이 세워졌습니다. 피켓이었습니다. 손으로 꾹꾹 눌러 쓴 글씨들이 유리벽 앞을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가온재단 이사장 딸 간감우억으로 쳤습니까? 버린 딸 찾아와 간부터 요구하는 재단, 이게 사회공헌입니까? 순이는 맨 앞에 섰습니다. 작은 체구였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여기 지나가는 사람들 다 보게 해요. 함께 나온 시장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찍고 누군가는 그대로 SNS에 올렸습니다. 처음엔 직원들이 나와서 제지하려 했습니다. 가온재단 직원들은 곤란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렇게 하시면 곤란합니다. 안에 들어오셔서 차분하게 말씀. 그러자 순이가 잘났습니다. 안 들어가요. 딸을 버리고 딸간 도둑질하러 온 사람 있는 건물에는 제 발로 안 들어가요. 여기서 말할게요. 길 지나가는 사람들 다 듣게요. 그 말이 지나가는 사람들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누군가는 발걸음을 멈추고 누군가는 멀리서 지켜보면서 수근거렸습니다. 요즘 뉴스에 나오던 그 집 아니야? 간 이식 뭐 그런 얘기. 순이는 잠깐 숨을 고르더니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딸은요, 보육원 추운 나무 그늘에서 버려졌던 애예요. 그때는 내 딸이라고 아무도 안 데려갔으면서 30이 넘으니까 간이 필요하니까 찾아왔어요. 이런 사람이 재단 이사장입니다. 그 말은 생각보다 더 빨리 퍼졌습니다. 누군가 찍어서 올린 영상이 지역 커뮤니티와 SNS를 타고 속도감 있게 퍼져나갔습니다. 그 시각 성인은 회의실 안에 있었습니다. 가온재단 PR팀과 법무팀이 한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PR팀장은 조심스럽게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지금 오늘 아침에 올라온 영상입니다. 조회수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요. 댓글 반응이. 성인은 말없이 화면을 넘겨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순이가 피켓을 들고 서 있었고 그 옆에 큼지막한 글씨가 보였습니다. 버린 딸간 도둑질한 가온재단 이사장. 댓글에는 별별 말이 다 달려 있었습니다. 와, 이게 실화냐. 이미지 관리하던 재단인 줄 알았더니 안에선 별일 다 하네. 자세한 기사 어디 없나. 성이 눈썹이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PR팀 앞에서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저런 건 금방 지나가요. 누가 저 사람 말만 믿겠어요. 우리가 공식 입장 내면 돼요. 법무팀은 조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이 정도로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이면 어머니 아니 이사장님. 법적으로 대응하셔도 됩니다. 보육원 얘기, 간 이식 얘기 전부 확인되지 않은 주장이라고 선을 긋고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하시면. 성인은 그 말에 더 마음이 기울었습니다. 그래요. 나도 더는 봐줄 생각 없어요. 저 사람 날 아주 살인자로 만들고 있잖아요. 그게 웃기다고 생각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은호에게 내가 살인자라고 말했던 사람이 이제는 남이 자기를 살인자처럼 본다고 해서 억울해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성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계산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이대로 두면 재단에 타격이 크겠는데. 이미지, 후원금, 진석 그리고 집안. 하나도 가볍게 지나갈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진석은 집 서재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SNS에서 화제가 된 영상이 지역 방송 리포트로까지 이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순이 인터뷰가 짧게 나갔습니다. 어머니, 왜 시위까지 하시게 된 건가요? 내 딸 간을요, 돈으로 계산한 사람이에요. 딸 버려놓고 딸간 도둑질하러 다시 온 사람이 가온재단 이사장입니다. 사람들이 그 사실은 알고 후원해야 하지 않겠어요. 리포터는 재단 측 입장을 요청했지만 확인 중이라는 짧은 답만 돌아왔다는 멘트가 붙었습니다. 진석은 리모컨을 내려놓고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곧이어 리포트 화면이 바뀌었지만 눈은 다른 곳을 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성희가 들어왔습니다. 여기 있었네. 오늘 회의 때문에 바쁘다더니. 진석은 텔레비전을 끄지 않았습니다. 화면에는 여전히 뉴스 로고가 떠 있었습니다. 봤어. 그는 짧게 말했습니다. 성희는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뭐려? 가온재단 앞에서 누가 피켓 들고 서 있더라. 버린 딸간 도둑질하러 왔다고. 그 말은 마치 어딘가부터 오래 준비하고 있던 질문이 튀어나오는 것처럼 나왔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천천히 돌려 성희를 바라봤습니다. 사실이야. 성희는 처음엔 웃어넘기려고 했습니다. 요즘 세상에 카메라 한번 잡히려고 저런 억지 부리는 사람들 많아. 나도 오늘 하루 종일 그 일로 시끄러웠어. 진석은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묻는 거야. 사실이냐고. 단어 하나하나가 무겁게 떨어졌습니다. 성희는 잠깐 숨을 골랐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싸움 방식이 달라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옛날 일이야. 그때야 나도 어렸고 상황이 너무 복잡해서. 딸이 있었어? 진석은 그 부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버린 딸이 있었냐고 물었어. 그리고 그 딸이 지금 내간 이식 얘기랑 엮여 있는 게 맞냐고 묻는 거야. 성희는 순간 대답을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자니 너무 많은 부분을 덮어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자니 지금까지 숨기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질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가 은호야. 진석 입에서 은호 이름이 나온 순간 공기가 바뀌었습니다. 그동안 성희가 집에서 은호 얘기를 할 때마다 적당히 둘러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재단에서 만난 직원이라고, 그냥 인테리어 맡긴 디자이너라고, 간 이식 얘기도 의사들이 자연스럽게 연결해줬다고. 진석은 이제 그 말들이 너무 얄팍하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어. 그 여자가 보육원 앞에서 버려진 애를 자기가 키웠다고 울면서 말하더라. 나는 그 얼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왜 나 대신 그 사람한테 사과받고 있어야 하는 거냐. 성희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나도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당신은 몰랐겠지만 그때 집안 상황이. 나도 몰랐던 일을 지금까지 계속 숨긴 거지. 진석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를 다시 찾아가서 간부터 달라고 한 거야. 성희는 결정적인 부분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나는 살리려고 했어. 우진 살리려고. 그 아이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해서. 방법이 없어서 처음엔 버리고 나중엔 간달라고 한 거야. 한 줄이지만 그 말은 성희의 가슴을 깊게 찔렀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뭐가 달라지는데. 이미 지나간 일이야. 지금 중요한 건 우진이야. 우진이 죽게 생겼다고. 성희는 울분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진석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사실이 뭔지부터야. 나도 남은 인생 거짓말 위에 앉아서 살고 싶지는 않아. 그날 밤 진석은 혼자 호텔을 예약했습니다. 집을 나간 것은 아니었지만 거리를 두고 싶었습니다. 서재를 나서던 그의 뒷모습을 성희는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시간 다른 한쪽에서는 또 다른 싸움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가온재단 법무팀은 이미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고소장 초안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피고 정순이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유포하여 가온재단과 고성희 이사장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재단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음. 성희는 그 문장을 보며 약간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법의 언어에서는 자신이 피해자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소송 진행해 주세요. 조용히 넘어갈 생각 없어요. 누가 누구를 버렸다고 떠들고 다니는지 법정에서 따져봐야겠네요. 그 말은 곧바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정식으로 소장이 접수되었고 순이와 은호는 법원에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은호는 서류를 보자마자 숨이 턱 막혔습니다. 고성희 이사장 측에서 명예훼손이래. 순이는 서류를 가만히 내려다봤습니다. 법원 주소, 사건 번호, 원고 이름, 피고 이름. 그 중에서 제일 눈에 들어오는 건 원고에 적힌 이름이었습니다. 고성희. 이 사람은 끝까지 사람을 뒤집어 놓고 나가네. 순이는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로 법정까지 가야 돼요. 은호는 아직 법정이라는 단어가 버거웠습니다. 간 이식, 쌍둥이, 버려진 딸 이런 단어들만으로도 벅찬데 이제는 판사 앞에서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그럼 어떡하냐. 그냥 입 다물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하는 말이 다 진실이 되는 거야. 엄마는 그게 더 무섭다. 순이는 눈을 들어 딸을 봤습니다. 내가 버려졌다는 사실도 내간을 달라고 했던 것도 전부 우리가 떠들어야 세상이 아는 거야.
엄마는 그게 맞는 일이라고 생각해. 은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근데 엄마 하나만. 강호 얘기는 안 나오는 거죠. 그 말에 순간 공기가 멎었습니다. 순이는 자신도 모르게 손에 든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그건 은호 너한테까지 짐 지우고 싶지 않았어. 강호가 웍을 받았다는 사실. 그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 그 돈을 받으면서 어떤 마음이었는지, 그건 아직까지 둘 사이 비밀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정 싸움이 시작되면 그 비밀도 더 이상 숨기기 어려울 수도 있었습니다. 돈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가 증거로 쓰일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강호를 불렀습니다. 너 이리 좀 앉아봐. 강호는 눈치를 보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우리 진짜 법정까지 간다. 저 사람이 엄마 명예를 훼손했다고 먼저 고소를 했으니까 우린 거기에 대해 진실을 말해야 돼. 강호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럼 그 돈 얘기도 나와요? 나오겠지. 순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엄마는 내가 사람들 앞에서 욕먹는 게 싫어서 어떻게든 안 꺼내고 싶었는데 저 사람들이 먼저 칼을 뽑았어. 그럼 우리도 숨길 건 숨기되 필요한 건 꺼낼 수밖에 없다. 강호는 손을 꽉 쥐었습니다. 나 그날 진짜 엄마 생각하면 그 돈 받으면 안 됐는데 그냥 겁이 났어. 우진 그 사람 병원비가 얼마가 들지 나중에 우리한테 뭐라고 할지 별별 생각이 다 나니까. 그 돈 받으면 그래도 엄마랑 누나한테는 덜 미안할 줄 알았어. 그래서 누나한테 말도 안 하고 숨겼냐. 순이 목소리는 날카롭고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미안해. 근데 엄마 나 법정에서는 뭐라고 말해야 돼? 그 질문은 곧 선택을 요구하는 말이었습니다. 위로금이라고 거짓말할까? 설득하라고 받은 돈이라고 진실을 말할까? 순이는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입에서 나온 말은 생각과 조금 달랐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말해. 강호는 그 말에 안도하는 듯 했다가 곧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엄마는? 엄마 마음은 어때요? 나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순이는 그제야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 마음은 내가 우리 편이었으면 좋겠어. 근데 우리 편이라는 게 거짓말 같이 해주는 사람이 아니었으면 좋겠어. 그 말 속에 답이 들어 있었습니다. 강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며칠 후 첫 재판날이 다가왔습니다. 법정 복도는 어색한 긴장으로 가득했습니다. 순이와 은호는 나란히 앉아 있었고 지혁이 그 옆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지혁은 재판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은호 옆에 있어주고 싶었습니다. 선배 나 진짜 이런데 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은호가 작게 웃듯이 말했습니다. 이게 다 드라마 같죠. 지혁은 대답 대신 천천히 말했습니다. 드라마도 누가 제일 독하게 버티냐에 따라 결말이 달라지더라. 은호 씨, 오늘 너무 혼자서 모든 짐 지려고 하지 말아요. 순이 어머님도 있고 나도 있고. 강호 씨도 결국은 자기 자리에서 할 말 할 거예요. 은호는 그 말에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대편 복도에서는 성희와 변호인들이 서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진석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둘 사이 공기는 예전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진석은 재단 법무팀이 준비한 의견서를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종이에 적힌 말들은 차갑고 정교했습니다. 피고는 아무런 객관적 근거 없이 원고를 도덕적으로 파탄난 인물로 묘사하였으며 그 문장은 맞는 말 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진석 마음속에서는 다른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그럼 객관적 근거는 집 안에는 하나도 없는 건가? 그날 이후 집 안에서 들은 얘기들, 보육원 버려진 애, 간 이식. 그것들은 아직 서류 어디에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진석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복도 맞은편 너머로 순이와 은호가 보였습니다. 순이는 그를 보자 눈을 잠깐 흘겨봤습니다. 분노와 서운함 그리고 약간의 체념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저 사람은 지금이라도 사과할 생각이 있을까? 순이는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잠시 후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고 양측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첫 공판은 주로 입장 정리와 쟁점 확인 위주로 진행되었습니다. 성희 측 변호사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피고는 아무런 사실관계 확인 없이 인터넷과 대중 앞에서 원고를 딸을 버린 사람, 딸간을 훔치려던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는 명백한 허위 사실 유포이며 가온재단과 원고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입니다. 그러자 순희 쪽 변호인이 반박했습니다. 피고는 허위 사실을 말한 적이 없습니다. 실제로 보육원에서 버려진 아이를 자신이 데려와 키웠고 그 아이에게 간 이식을 요구하려 한 정황이 명백히 존재합니다. 본 재판에서 우리는 그 부분을 하나하나 밝힐 것입니다. 첫 공판은 비교적 짧게 끝났습니다. 하지만 끝나고 나오는 복도에서 사람들 눈빛은 이미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네 싸움이 아니라 재단 이사장과 버려진 딸의 양육모 사이의 정면 충돌이라는 느낌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두 번째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날은 증인 신문이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법정 안내판에는 증인 지강호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은호는 그 이름을 보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강호. 오늘 나와요? 순이는 대답 대신 조용히 딸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우리 강호가 어떤 선택을 하는지 엄마도 처음 보는 거야. 법정 안에서는 강호가 증인석에 올랐습니다. 정장을 어색하게 차려입은 채 마이크 앞에 서 있었습니다. 성희 측 변호인이 먼저 물었습니다. 증인은 고성희 이사장과 개인적으로 만난 적이 있습니까? 네. 강호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목적이었습니까? 가게 근처 카페에서 만났고요. 그때 봉투 하나를 받았습니다. 그 봉투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었습니까? 돈이요. 법정이 살짝 웅성거렸습니다. 변호인은 곧바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 돈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된 것입니까? 여기까지는 연습했던 내용이었습니다. 성희 측은 강호에게 이렇게 말해두었습니다. 그냥 누나 키워줘서 고맙다고 준 위로금이라고 해라. 괜히 다른 말 섞으면 너만 곤란해진다. 그러나 그 말을 그대로 반복하려는 순간 강호는 방청석을 힐끗 봤습니다. 순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 보였지만 눈빛은 꺼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서 은호가 손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누나를 팔아서 받은 돈인데 위로금이라고 말해도 되는 걸까? 강호목 안에서 말이 걸렸습니다. 변호인이 다시 물었습니다. 그 돈은 누나를 키워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였습니까?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판사가 증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증인 질문에 답하세요. 그때 강호 입에서 다른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누나를 설득하라고 준 돈이었습니다. 순간 법정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성희 측 변호인 얼굴이 굳었습니다. 증인 무슨 말입니까? 설득이라니요. 강호는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이사장님이 그랬어요. 너라도 누나 설득해야지. 우진이 죽게 생겼다. 내 누나가 간 이식을 해줘야 산다. 그렇게 말하면서 봉투를 밀었어요. 처음엔 키워준 값이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누나 설득하라고 준 돈이었습니다. 순이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아들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싶었습니다. 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손으로 입을 가렸습니다. 성희는 믿을 수 없다는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 애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지 아세요? 술 마시고 헛소리하는 애예요. 그날도 술 취해서. 판사가 손을 들었습니다. 원고는 조용히 하세요. 지금은 증인이 말하는 시간입니다. 강호는 눈을 감았다가 뜨면서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그 돈 받으면 안 되는 거 알았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겁났어요. 우진이 죽으면 누나가 평생 죄책감에 치여 살까 봐. 또 이 사장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할지 돈으로 해결하면 조금은 나을 줄 알았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근데 그게 너무 더럽더라고요. 누나 간값이든 키워준 값이든 어느 쪽으로도 부르고 싶지 않은 돈이었어요. 그 말은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람들 머릿속에도 그대로 박혔습니다. 간값, 키워준 값, 더럽다는 말.
순이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결국 내가 할 말을 했네. 성희 측 변호인은 어떻게든 수습하려 했습니다. 증인 이사장님이 정확히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합니까? 혹시 증인의 주관적인 해석이 들어간 건 아닙니까? 정확한 문장은 기억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느낌은 너무 기억나요. 그 자리에서 제가 사람 취급을 받았는지 아니면 거래 대상이었는지 그건 제 몸이 기억해요. 법정이 또 술렁였습니다. 반대로 순이 측 변호인의 얼굴은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증언 감사합니다. 추가 질문은 공제하겠습니다. 판사는 잠시 정회를 선언했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사람들 사이에서 속삭임이 더 커졌습니다. 간갑이래. 5억이 간갑이었대. 이 정도면 누가 봐도 그냥 위로금은 아니지. 재단 이미지 끝났다. 그 소문은 재판장 밖으로, 법원 밖으로, 그리고 다시 SNS로 흘러나갔습니다. 정회 시간, 성희는 휴게실에서 물을 마시려다 손을 덜덜 떨었습니다. 저 애가 제정신이 아니야. 저렇게까지 나를 팔아야 속이 시원했을까. 옆에 있던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증언이 원고 측에 불리하게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직 다른 증인들도 있고 사실관계를 다투어 볼 수 있는 부분도. 성희는 말을 끊었습니다. 됐어요. 법으로 이길 수 있으면 이기는 거고 안 되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지. 그 말은 두 가지 의미로 들렸습니다. 하나는 정말 법적 전략을 바꾸겠다는 뜻이었고 다른 하나는 여전히 사람을 조종해서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믿는 태도였습니다. 반면 진석은 방청석에서 모든 증언을 듣고 있었습니다. 강호가 누나 설득하라고 준 돈이라고 말하는 순간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결국 돈으로 사람 마음을 움직이려 했다는 얘기잖아. 그 돈이 자기 집 통장에서 나간지 재단 통장에서 나간지 어디에서 나갔는지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름이 찍힌 어딘가에서 나간 돈일 가능성이 컸기 때문이었습니다. 정회 시간 진석은 혼자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창가에 서서 담배도 피우지 않으면서 손만 허공을 허비하듯 움직였습니다. 머릿속에는 오래전 기억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어떤 여자가 울면서 자신의 앞에 서 있던 날. 그때도 누군가의 인생이 무너진 장면이었고 그는 그날 이후로 많은 걸 잊은 척하고 살아왔습니다. 또 그때처럼 나는 모른 척하고 넘어갈 건가. 이번에는 쉽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정회가 끝난 뒤 재판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판사는 오늘 증언의 핵심 부분을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오늘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원고 측에서 피고 측 가족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하며 간 이식 관련 설득을 요청했다는 취지로 보입니다. 이 부분은 향후 명예훼손의 허위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 성희 측 변호인은 답답한 얼굴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 방청석 한쪽에서 영나가 작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영나는 처음부터 이 재판을 보러 올까 말까 고민했지만 결국 오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엄마가 어떤 사람인지 눈으로 확인해야 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지환도 영나 옆에 서 있었습니다. 지환은 재판 내내 조용히 상황만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정회 시간에 지환은 영나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영나야, 괜찮아? 영나는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뭐가 괜찮아? 근데 오빠 있잖아. 엄마가 내 엄마라는 게 오늘 제일 무섭다. 지환은 그 말을 듣고도 쉽게 위로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재판이 마무리될 무렵 판사는 다음 기일을 정하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양측은 오늘 증언을 바탕으로 추가 자료를 정리하시고 다음 기일에는 보육원 측 자료와 재단 후원 관련 기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원. 그 단어가 또 한 번 등장했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순이는 은호에게 말했습니다. 보육원 얘기까지 나왔네. 이제 진짜 그날로 돌아가야겠다. 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그날. 나랑 우진 처음 보육원에 들어갔을 때 얘기 엄마도 잘 모르죠. 엄마는 내가 추운 나무 그늘에 앉아 있었던 것만 기억나. 2번 다시 그런 눈은 보고 싶지 않았어. 근데 선배가 그러더라고요. 결국 그날이 지금까지 이어진 거라고.
그날 누가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었는지, 누가 어떤 아이를 데려가고 어떤 아이를 남겨놨는지 이제는 제대로 봐야 한다고. 지역 이름이 나왔을 때 순이는 살짝 놀란 눈으로 은호를 봤습니다. 지역 선배가 그런 말까지 했어. 네. 선배도 이제는 그냥 회사 사장님이 아니라 우리 일이 자기 일이 된 것 같대요. 순이는 그 말에 마음 한구석이 조금 놓였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다음에는 보육원부터 들르자. 그렇게 해서 다음 이야기의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가온재단 앞 피켓 시위에서 시작된 싸움은 법정에서 웍봉투의 진실이 폭발하는 순간을 지나 이제는 26년 전 보육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진석은 집으로 돌아와 성희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숨길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보이네. 그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오늘 법정에서 다 들었어. 5억 위로금 아니었지. 성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당신 어디까지 알고 싶은데. 끝까지. 진석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남은 인생을 누구랑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을 만큼은 알고 싶어. 그 말은 단순한 남편의 서운함이 아니었습니다. 한 집안의 가장으로서, 한 재단의 이름을 내건 사람으로서, 그리고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늦게 시작된 각성이었습니다. 성희는 처음으로 싸움에서 밀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남들을 몰아붙이는 쪽이었는데 이제는 진실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이 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진의 병실에서는 여전히 작은 숨소리가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숨소리가 이어지는 한 누가 살인자이고 누가 피해자이며 누가 진짜 가해자인지는 아직 완전히 결정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은 알게 될 겁니다. 피켓 하나, 봉투 하나, 증언 한 줄이 한 집안과 한 재단, 그리고 한 도시의 판도를 어떻게 흔드는지를 다음 회차에서도 계속 지켜봐야 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